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최오쿠입니다. 7월에서 8월로 넘어온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참 시간 빨라요. 무더위 속에서 다들 버티고 계시느라 참 힘드실 겁니다. 요즘 시장 모습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뒤숭숭해지면서 뭔가 가파르면서 뭔 일들이 팍팍 지금 터지는 게 아닌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네. 물론 저번 영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이거를 단순한 계절적 조정, 시간적 조정이 잠깐 오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왠지 지금 하나둘 주변에서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터지고 일본에서 터지고 중국에서 터지는 일들이 아마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꺼림칙에 느낄 때가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꾸준히 시장을 같이 진맥을 짚어오신 분들은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그거죠.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모두 책가방 옆에 올려 쪽지 시험 본다. 지금부터 예고 없이 갑자기 시험 보는 거죠. 난리가 났죠. 이거 내신에 들어가나 막 쿵땅쿵땅쿵땅 하는데 우리는 미리 준비해왔죠. 딱 공부해오고 서머리까지 딱 만들어서 요점 정리해서 오늘 갑자기 시험 본다고 하는데도 전혀 쫄리지가 않죠. 속된 말로. 왜 그럴까요? 저번 시간에 한 그 마지막 그 요약본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그 상반기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오랜 정말 많은 얘기들 여러가지 다 짚어온 것들을 몇 줄로 우리가 서머리 만들었잖아요. 시험 보려고. 우린 저기 복도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쉬는 시간에 귀에다 이어폰 꽂고 흥얼흥얼 노래 들으면서 주머니에서 이제 서머리 한 장짜리로 정리한 거 딱 꺼내서 그거 슬슬 읽으면서 다음 시간 시험 딱 준비하면 되죠. 당황하지 않고. 저번 그 영상 자료에 있던 그 같이 다시 한번 또 짚어보죠. 지금까지 엮어온 상반기의 수십 편 영상 내용을 구슬 꿰듯이 몇 줄로 이어보자면 첫 번째, 마침내 이제 미국, 유럽, 영국에 이어서 일본까지도 일심동체로 전세계 채권시장,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때맞춰 터져준, 이것도 그때 제가 기사 소개해줬지만 왜 도저히 부채한도 협상이 지금 타결된 지가 언젠데 왜 지금 굳이 이 시간에 이걸 와서 지금 이걸 터뜨리는지 도저히 전문가들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짓을 했냐 하고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사가 미국의 재정 부채 문제를 들먹이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멀쩡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뭔가 불안과 의심이 싹 트게 만들었죠. 괜히.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이번에는 그보다 더 덩치가 큰, 더 영향력이 있는 무디스사에서 나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지금 그동안 고금리 환경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다가 미국 국채 가격까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그 장기채 들고 있던 많은 회사들과 은행들이 지금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미실현 손실 문제로 3월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터진 것처럼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전부 다 부실투성이다. 그래서 나는
너 1번부터 10번까지 너희들은 신용등급 강등시키고 그 뒤에 공부 잘하는 1등부터 5등까지도 지켜보겠다. 니들도 성적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와서 왜 이제 와서 그때 저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고 뭔 일을 했을 때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둘 다 이상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왜 이제 와서 이러는가. 시기가 맞지 않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기가 참으로 적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상반기 동안 얼마나 많은 국제정세와 우크라 전쟁으로 또 다른 어떤 인플레이션을 곡물이나 식량이나 원유, 원자재 등에서 일으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어떤 식으로 세팅했고 거기에다 대만 한반도까지 어떤 식으로 세팅했나 우리 일일이 다 살펴봤고요. 그게 지금 밑에서 들썩들썩 하는데 마침내 위에다가 돌아서면서 여름 태풍 완성했고요. 그동안 진행된 QT에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밀렸던 장기채 폭탄까지 저번주에 터뜨리면서 시장에 구궁 하고 쫙 밑에 지하 깊은 데서 우리는 다 준비해왔잖아요. 이렇게 태풍이 저 밑에 남쪽 저기 남태평양에서 수증기 모이면서 세력 커지는 것부터 우리가 슈퍼컴퓨터로 상반기부터 다 예상하고 봤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피치하고 무디스가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온 게 왜 지금 몇 달 뒤에 와서 왜 그러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부터 사람들한테 태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선전하고 다녀야죠. 지금 저 밑에서 접근하고 있는 태풍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뜬금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적절한 시간에 노리고 나온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시장 전체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채권 가격과 채권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 슬렁슬렁 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거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자극받게 되고 그러면은 미국 채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그걸 거래 기준으로 삼는 세계 각국의 국채와 회사채 시장이 불안이 증폭될 거고 여기 다 저번 시간 서머리죠.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정리한 거죠. 그러고 나면은 미국과 동맹들이 이런 계속 경제의 디커플링과 압박 그리고 고금리와 인플레에 따른 수요 위축까지 겹쳐가지고 어느새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해지면서 디플레 초입에 들어서게 된 중국 경제가 그 안에서도 회생하지 못하고 자꾸만 암울해지면서 부채 비율이 높고 채권 내수가 어려운 지방정부 부채와 중국 부동산 업계들이 긴장을 타겠죠. 세계 채권 시장이 미국 국채부터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 다음은 뭡니까? 제일 불안한 어떤 이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어떤 그 자산 거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마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을 때 나비 효과로 유럽의 CS가 무너진 것처럼 그리고 요새 와서 미국 국채 시장이 들썩들썩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제 회사채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회사채 부채 많고 부실한 놈들보다 다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제 원고가 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태풍이 갑자기 저번 그 카누처럼 저 밑에서 이쪽으로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각도를 틀어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처럼 이 위에다가 7월 28일부터 방아쇠 당긴 이후로 지금 일주일, 2주일 지금 열흘 지나면서 굉장히 지금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예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타겟점이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8월 23일 브릭스웨이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망쳐놓겠다 이거예요. 잔치집을 초상집 분위기로 망쳐놓겠다 이거예요. 그날 잔치에 똥물을 찌끄리겠다는 거죠. 그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만 뭘 살펴보려고 하면 시장의 모습인데요. 다시 여기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은 중국 부동산 업계들이 긴장하게 될 거다. 해외 채권도 압박이 될 거고 회사채 조달 비용도 압박이 돼서 어제 오늘의 최고 이슈는 뭡니까? 오늘 아시아장이 엄청 지금 전부 일제히 부진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중국의 그 제1위 부동산 업체 지금 거의 지금 채권 거래도 다 지금 오늘 중지되고 그랬죠. 월요일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나비 효과가. 그러죠? 예, 그리고 이렇게 노렸다는 거,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우리 상반기 내내 다 짚어온 거고요. 지금 그걸 종합한 거니까 저번 주 주말 그리고 오늘 월요일부터 분위기 뒤숭숭하지만 뭐가 어떻게 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지금 예상하고 짚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다 하는 거를 서머리 한 장짜리를 다시 한번 지금 보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가열차게 중국의 수출과 내수 경제를 왕따시키면서 G7들이 지금 공격할 거고요. 결국은 시간이 더해질수록 어디선가 터질 부채와 자산 버블 문제들이 커져가면서 눈에 이런 위험들이 어디 뭐 하나가 지금 안 좋았더라. 지금 당장 나온 건 그거죠. 그 비구이 위안인가? 중국의 그 1위 부동산 업체. 한자로 얘네들 발음 이상해가지고 푸를 벽자에 기둥주자 쓰는 것 같은데 벽주원? 푸른 기둥의 정원? 무슨 사이비 종교 이름 같아. 건설업체 푸른 기둥. 푸르주 아파트구나. 우리나라식으로. 그런 거 푸르주 아파트 같은 건가? 푸르지오 요새도 짓나요? 너무 옛날 메이커인가? 브랜드가? 쟤 또 옛날 사람 티가 나네. 예, 아무튼 그렇게 이런 일이 터질수록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고 전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좋지 않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한 명, 두 명. 이 피치와 무디스의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술렁술렁 더 많은 공포가 전염되듯이 퍼져나갈 거란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채권 시장의 불안에 대해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은 계속 일시적인 게 아니라 당분간 계속 채권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움직임으로 표현될 거고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그 채권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채권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에 대해서 매력도가 높아지지 주식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세계의 채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죠. 그러면 달러나 뭐 그런 현금으로 차익 실현해서 다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7월 28일부터 주식시장이 정확히 그때부터 같이 동시에 나스닥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빅테크까지 다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저번 시간에 차트로 봤었죠. 이유가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코끼리는 코끼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코끼리의 정체를 상반기부터 딱 보고 있던 거고 이제 와서 이제 그런 걸 못 봤으면은 코끼리 다리만 주고 귀만 주고 코만 지면서 이거다 저거다 하겠죠.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 불안과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게 될 거고요. 또 은행이나 기업체의 미실현 손실과 상업용 부동산 문제, 그동안 넘어간 회사들이 몇 개 있냐 그런 거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왜 미국에 괜히 부채 한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맨날 정치권이 싸워가지고 정치에 대한 혐오 생기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제이미 다이먼의 주장과 제이미 다이먼이 더 돋보이게 되고요. 아주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고 트럼프고 저기 바이든이고 말이야. 그 법정에 지금 다 소송 걸려가지고 부정부패 비리가 다 바이든 또 그 아들놈 사위놈 마약하고 뭐 작은 아들놈이 아주 그냥 치매 걸려가고 맨날 말 실수하고 말이야. 초요코같이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다이먼은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말이야. 젊었을 때 첫사랑 닮았어. 좋죠. 여기에다가 이제 점점 더 앞으로 악화되는 군사적 긴장과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이제 점점 더 하루가 다르게 괜찮아 무시하다가 아닌데 지금 에너지 원자재 곡물가 이거 이거 하반기 이대로 금리 동결하고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플레 쭉쭉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 봐라. 기다려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예.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살펴본 서머리였죠. 예. 오늘은 정말로 엔캐리가 이 태풍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 엔화 자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자기네 10년물 국채금리의 상단을 0.5에서 1.0으로 속도 조절을 해가는데 동시에 엔화는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빠지게 만드는 전혀 반대로 가는 펜듈럼 턴 스칸디나비아 플립이죠.
일본 말로 관성드리프트, 그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경제이론에 전혀 맞지 않는 두 가지 모습을 해내면서 전 세계의 채권 시장에 큰 어떤 유동성의 자극을 한 번 더 더해주고, 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풀려있는 엔캐리 자금을 쏙쏙 뽑아온다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고 얼마나 국채 시장이 흔들릴 거냐, 정확히 태풍의 중심 기압이 몇 파스칼인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원래는 오늘 안 만들고 내일 이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제가 좀 피곤해 보이죠? 하기 싫은 티가 좀 나죠? 오늘 해야 될 것 같은 게 또 한번 딱 벌어져서 시장의 모습, 환율하고 국채금리 잠깐 같이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이요, 환율이 다시 한번, 아니 달러 인덱스가, 달러 지수가 똥꼬를 한번 폭 찔렀습니다. 정확히는 102.99죠. 보통 그냥 103이라고 해보죠. 0.01이니까 102.99, 103을 다시 똑 뚫었어요. 그냥 뭐 이런 국제정세 모르고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에휴 괜찮아, 이거 봐봐, 쭉 내려오다가 그동안 이렇게 박스권 가다가 밑에 박스를 빠졌는데 올라오려다가 이 어마어마한 이 지금 저항선에 지금 딱 부딪혀서 멈췄네. 이제 다시 내려가게 돼 있어. 차트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여러가지 국제정세를 같이 살펴보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불안하죠. 어느새 여기까지 와서 똥꼬를 찔렀네, 지금 그런 느낌이죠. 102.99란 건 뭡니까? 팬데믹 빵 터졌을 때 2020년 3월 20일 날 전 세계에서 주식, 채권, 금 다 버려, 달러가 최고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만 원했을 때, 그 달러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오늘 그걸 찍었다는 얘기예요. 절대 뭐 달러 약세다 어쩌다 엄청 빠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달러는 지구상에서 최고 강세였습니다. 그 수준이. 잊지 말고요. 예. 결국은 엔화가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지금 돌아섰는데, 사실상의 긴축이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연히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빠져야 되는데, 그러죠. 모두 다 이게 뭐지? 하지만 역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기축통화 패권 갈등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킬 거다 했는데 그대로 지금 가서 여기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밀어 올리려면 다른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엔화나 요런 것들이 밑에서 자기들이 약세가 되면서 달러 강세를 받쳐줘야 되죠. 채권금리도 움직여야 되고요. 지금 보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도 이 며칠간 오히려 지난 6월부터 미국은 금리 동결을 했는데 유럽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면은 야 지금 오르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같이 떨어지고 힘을 못 쓰죠. 영국의 파운드화도 마찬가지고요. 엔화가 문제죠. 이것 때문에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다 만들었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145엔을 찍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요, 이 태풍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이 바람이 거친지 해상에서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풍랑이 높이가 145엔에서 150엔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거 배 다 뒤집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왜 문제냐면, 보면 미국 10년물 보면 저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올랐다가 너무 급하게 쭉쭉쭉 올라니까 한번 땡겼죠, 밑으로. 예, 한번 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엔화는 계속 오르면서 145엔까지 그냥 풀어놔줬습니다. 밸브를 너무 풀었죠, 너무 빠르게.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 이렇게 10년물 채권 금리를 이렇게 살살살살 올리게 되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엔화 자금들이 점점점 일본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지 않을까. 아는 사람만 알면서 겁을 먹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유럽이 밑에서 다 어마어마하게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QT를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재무부가 장기채까지 내놓으면서 살 사람은 없는데 물건은 엄청나게 풀어놓기 시작했잖아요. 저번 주부터.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정확히 그때 위에다가 돌아선 때부터, 유턴한 때부터 4.01로 뽁 뚫어가지고, 예전에는 물론 4.0 한 번씩 이렇게 뚫었다 하루 만에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들 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때 2023년 3월, 금년 3월 3일 이때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국채금리 4% 돌파가 의미하는 바는 뭐 그런 걸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을 거예요.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라가서 되면은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2페이지, 3페이지 돼서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이 온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때는 보면 들으셨어도 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상한 얘기 하네. 괜히 클릭했네들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뭐냐? 똑같이 7월 28일 위에다가 한 얘기부터 뚫었는데, 이번에는 뚫었다 내려온 게 아니라 뚫어서 내려와서 4.0을 이번에는 이 저항선을 뚫고 해서 지지선처럼 하나 딱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죠? 전형적인 패턴이죠. 4.0 밑으로 안 떨어지겠다는 결심,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채권 시장이 더 사겠다는 매수세는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손,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연준, 일본, 중국 이런 애들인데, 중국은 계속 털어가고 있고 더 살 여유도 없고 이 자식들은. 그 다음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당장 안 빠져나오고 태풍은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중심기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4.0 밑으로 안 내려가고 벌렁벌렁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 장기채 어마어마하게 풀고. 문제는 145엔입니다. 왜 145엔에서 150엔 사이를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짜잔. 제가 오늘 좀 힘이 없네요. 내일 만들까, 영상?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제일 많이 올라가고 문제가 됐을 때 150엔 뚫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145엔 뚫으니까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이고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바로 전 세계에 위기가 왔었던 그때죠. 우리는 알죠. 그게 위기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보니까 엔화가 145엔에서 150엔 구간으로 들어가서 계속 오르는데, 여기선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대놓고 환율 조작을 하는데,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도 나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대 이해한다 하고는 면죄부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대놓고 달러를, 엔화를 자기들이 여기서 내려가게 이제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환율 시장에서 일본이 엔화를 자꾸 사야죠. 달러는 계속 팔아야 되고요. 그래야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 불안한 환율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를 엄청 어디선가 창고에서 들고 와서 시장에다가 계속 던져야 돼요. 엔화를 사면서 대신. 그렇죠? 달러 총알을 많이 들고 와서 이걸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러 총알을 어디서 들고 올까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가. 자기들 외환보유고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달러가 1,300원. 우리 잠깐 볼까요?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1,300원 진작 떴고요. 지금 너무 무섭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여기 저항선 지금 제가 여기 살짝 해놨는데, 오늘 너무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듣는 분들이 좀 집중해 주십시오. 노인네 체력이 하루하루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살짝 벗어나는데, 여기 이제 차트를 이렇게 재미로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지난 이 흐름들 보면 올랐다 막혔다 올랐다 막혔다 올랐다 막혔다 하면서 갖고 노는 이 자리가 있어요. 여기 어떤 경계선이죠. 이게 1322원인 정도인데, 그냥 우습게 사람들 뭐 이렇게 올라가도 차트 뭐 보고 뭐 그런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저항하고 한참 있거나 내려오게 돼 있어 했겠죠. 하루 만에 어제 금요일인가요? 우습다고 뚫어버리죠. 장대 양봉으로 이거. 네. 그러더니 지금 이상하다.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무리 올라도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다들 알아 누웠겠네. 여기서 지금 뭐 환율 이제 떨어진다, 뭐 달러 약세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이제 당분간 안 나오겠네요. 좀 지나서 이제 떨어질 때 나오겠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요. 오늘 또 저도 처음 봤네요. 오늘 많이 올라갔네. 네. 그래서 지금 미룰 수가 없이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145엔까지 가게 되면 바로 작년에 그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시장에다 풀어갖고 막 매도 치던 그때처럼 일본이 여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여기 1345원 용납 못합니다. 1350원 넘으면 저기 적어놨죠. 예전부터 정부 방어선 백마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놔버려야 돼요. 사실 이거 괜히 뭐 정부가 뭐 사회 불안, 경제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쓰겠다? 헛돈 쓰는 거예요. 외화. 그땐 놔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경제가 이렇게 됐네요. 놔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외화를 써야 돼요. 괜히 여기서 끔쩍끔쩍 우리 외화 많으니까 최대한 뭐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런 정치적인 욕심을 갖고 하면 후환이 더 무섭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여기서 막아야 돼요. 근데 일본은 뭡니까? 150엔에서 막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환율 시장에 지금까지 별로 개입을 안 하죠. 개입 안 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죠. 여기서 145엔에서는 이상하네. 여기서 지금 예전같이 그 엔화가 약세로 빠질 거다고 공격하는 투기 세력들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금리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 강세로 빠질 줄 알고 전부 다 지금 이쪽에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7월 초부터. 그거는 제가 예전부터 직접 월가 기사도 가져와서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러니까 빠지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국제 환투기 세력들, 헤지펀드들은 우리 다 이쪽에 와서 지금 기다렸는데 이리 가네? 근데 슬슬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바로 일본 정부가 전에는 140엔 넘을 때부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언제입니까? 5월달부터 6월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이때 140엔 가지고도 일본 정부가 외환방어 막 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어쩐다, 입 열심히 털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네. 그리고 145엔으로 갈수록 한 143엔만 넘어도 이때부터 뭐 단아까, 운아까, 뭐 좌나까 뭐 다 나와가지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상에 있다. 나 진짜 화나면 니들 알지? 나 총, 칼, 검술의 달인 막 그런 얘기하고 시장 뭐 이런 식으로 겁줘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요 며칠간 슬금슬금 떠가지고 오라라 하면서 지금 그 이후로 7월 28일 정책 바꾼 이후로 145엔까지 뜨는데 이거 뭐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일본에 뭐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좌시하지 않겠다. 테이블에 온갖 도구가 다 있다. 여기서 환율 뜨는 거 우리 굉장히 지금 잠 안 자고 쳐다보고 있다. 그런 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거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분은. 옛날에는 그렇게 절대 안 된다 하더니.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의심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145엔이면 예전처럼 어떻게든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어요.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게 있어서 한 번은 쉬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를 풍랑주의보 앞으로를 조심하자고요. 만약에 이게 위로 뜨게 되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두 번째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때 이 위기가 왔을 때 일본은 도저히 145엔도 여기서 안 넘기려고 이렇게 신경 쓰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지만 150엔 갔을 때는 야 이제는 뭐 무슨 일 있어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여기 150엔 넘는 순간 이제 그때는 준 기축통화의 자리도 흔들거리죠. 사람들이 엔화 옛날 엔화가 아니네.
얘네 이제 끝났어.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건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이때 막을 때, 일단 145엔, 150엔 될 때 이 막을 때 이 많은 돈을 외환보유고에서만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 많은 달러를 어디서 마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마련할까요? 보통 우리는 어디서 마련하죠? 외환보유고에서 하는데, 외환보유고에 돈 여기다 탈탈 털어갖고 다 쓰면서 막 순식간에 너무 많이 써도 안 좋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미국하고 무제한 달러 통화 스와프가 있다면서요. 미국이 그냥 갖다 대주면 되겠네. 우리도 우리도 언제쯤 그런 얘기 나왔었죠? 언제였죠? 그때? 여기였죠? 이때. 금년 4월달 5월달에 여기 막 저기 1340원 갈 때 뉴스에서 언론에서 기억나세요? 미국이 달러 통화 스와프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된다. 뭐하냐 지금 나라는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큰일 났다 하고 이거 뭐 우리 외환보유고로 막을 수준이 아니다. 여기 너무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안 했죠. 요청도 안 했죠. 왜 그랬죠? 그 양날의 칼이잖아요. 왜냐면 야, 저 나라가 외환이 흔들흔들 해갖고 미국한테 막 급하게 막 마이너스 통장 달라고 해가지고 달러 통화 스와프 무제한 갑자기 가서 임시적으로 맺었대 하면은 그때부터 그 나라 국가 신용이 흔들리는 거 저기 뭔 일 있네. 터졌네. 오히려 더 투기 세력이 더 달라들고 저 나라의 뭐 어떤 국가 신용 등급이 잘못하면 내려갈 수도 있고 저 나라 IMF 또 온 거야?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니 우린 괜찮은데 아무 일 없는데 아이고 야 이거 웃기지도 않아. 일부러 센 척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라로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때 무제한 달러 통화 스와프 계약이 미국하고 체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 안 썼습니다. 작년 10월에 이거 내릴 때. 그럼 어떤 방법 썼는가 아시는 분만 아시죠? 뭘 썼죠?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팔았어요.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그거 들고 와서 여기서 외환방어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국채가 작년 10월 말에 엄청나게 팔렸어요. 사는 게 아니라 팔렸어요. 시중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채권시장 유동성 경색이죠. 채권시장 유동성 경색이란 건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예전만큼 없고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채권 가격이 떡락하는 거예요.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근데 요새 지금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만 우리가 걱정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제 귀에서 피가 나시죠. 어떤 분들은 제가 하도 1년 동안 얘기해서 남 걱정하지 말아라. 부잣집 신김치 갖다 주지 마세요 하잖아요. 미국 국채 보고 어이구 저거 봤는데 작년 10월에도 어떻습니까? 저 미국 국채가 저렇게 안 팔리고 일본이 또 자기네 외환방어 150엔 안 넘게 한다고 미국 국채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이때 그 기사도 예전에 제 블로그에 찾아보면 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국채 지금 떡락하면서 미국 큰일 났네. 근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서 같이 구경하고 있던 강 건너 미국 저기 불난 거 구경하고 있던 바로 옆 동네 누구요? 영국 길트채가 엄마 주고 하고 빵 터졌죠. 그 옆에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 나도 주고 하고 뻥 터지고 도이체뱅크 막 저기 주가도 흔들리고 그랬죠. 그리고 그거 지켜보면서 전 세계 연기금 보험사가 다 꽉 쥐고 나는 죽는다는 소리 안 해야지 하지만 속으로 발발발 떨고 있었고요. 다들 마찬가지로요. 너무 지금 7월 28일 이후로 145엔까지 일본 정부가 어떤 뭐 좌시하지 않겠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이 너무 쉽게 지금 보내줬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분명히 예전하고 너무 틀린 모습이죠. 아무리 뭐 일본 엔화 완화 정책을 뭐 계속 고수하겠다 해도요. 예전에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140엔 넘을 때부터 얘네들이 뭐라고 나와서 설쳤어요. 이거는 아니다 하고 145엔 가 143엔만 가도 별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 일본엔 저런 놈이 있구나. 위에다 다나카 뭐 좌에다 뭐 별놈들이 다 있네 할 정도로 일본 재무성 뭐 중앙은행 담당자들 나와서 별 얘기 다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냥 보내주는 느낌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스탠바이 한 거죠. 한 번 더 스탠바이 하고
만약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이제 다시 145엔과 150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요거 방어한다는 구실로 작년 10월하고 똑같이 일본이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꿔와서 그 돈으로 요 외환 방어한다고 똑같은 짓을 벌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뭡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딸랑딸랑 지금 여러가지 지금 우리가 여름 태풍 저번 시간까지 한 것처럼 여러가지 조건에서 지금 새로운 이 위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도 동시에 지금 사람들은 뭐지 하는데 주식시장도 동시에 영향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엔화를 145엔까지 바로 지금 올라오고 딱 스탠바이 시켜놨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에이 설마 145엔인데 여기 예전처럼 여기서 또 뭐 환투기 세력도 지금 안 달라들었으니까 맘만 먹으면 일본 은행이 뭐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이때는 뭐 환투기 세력들이 여기서 더 올라 또 재미 볼까 막 했지만 지금은 긴축 정책으로 지금 돌아섰잖아요. 10년물 채권 금리를 상단을 이리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7월 초에 포지션들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달라드는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맘만 먹으면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얘네들 마음이 어떤가 봐야 되죠. 이 위로 올리고 이거 핑계 대고 미국 국채 팔아야 쓰겠어요. 우리 저기 엔화 좀 막아야겠네요. 145엔 넘어버렸어요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사겠다는 애들이 이만큼 줄고 이렇게 줄고 저렇게 줄고 했는데 거기다가 미국 장기채는 계속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데 일본이 또 거기다 갖다 대고 우리 외환방어가 또 기존에 들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로 4.5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좀 많이 조정받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런 지금 이 올라가는 이 세팅이 심상치가 않아서 오늘 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본 그 저번 시간 서머리에서 저번 시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다 하는 그 예상 답안 노트를 우리는 만들었죠. 서머리를 쪽집게 선생님이 어떤 문제 될 것 같다고 예상 출제 문제로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어디로 간다? 다른 나라의 채권과 회사채 시장을 뒤흔드는데 가장 부채가 많고 위험한데 그리고 얘네들이 노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정부 부채하고 부동산 부채를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이렇게 지겹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상반기에 제 경제 이야기 채널에서 금년 상반기 지금 이 모든 영상 중에 보면 시장이 뭐 어떻고 뭐 연준이 어떻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된 내용은 딱 세 가지였죠.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어떻게 세팅시켜서 하반기에 인플레를 어떤 식으로 자극할 거냐. 그 준비 상태 보는 거. 전쟁 상태 어떻게 지금 바꿔나가는가. 두 번째는 중국 뭐 지금 리오풍류로 다 좋다고 하는데 속에 골물대로 골마서 이것이 과연 언제쯤 문제가 밖으로 불거질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 엔캐리 폭탄을 자극하면서 뛰어들어서 여름 태풍을 일본이 정책 선회해 갖고 만드는 거는 언제가 될 거냐. 거의 그 세 가지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때 재미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했던 거지. 주된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지금 8월 내일이 광복절인데 이 세 가지가 지금 거대하게 모여가지고 지금 요새 이번 며칠 사이에 이러는가 보면 세 가지가 다 세팅돼서 가고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제가 이걸 이렇게 취미같이 경제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보는 인문학적 호기심으로 보는 건 솔직히 이런 맛에 봐요. 저는 이렇게 제가 반기 뭐 1년, 2년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팅돼서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복선으로 모여서 나중에 클라이맥스에서 이런 것들이 딱 레고처럼 조합이 돼서 이렇게 갈 거다 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딱 짜놓으면 판을 그 판대로 1년 뒤에 딱 되면 저는 약간 희열이 옵니다. 물론 이건 악취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체 시장이 다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맞으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즌은 그런 시즌이 아니고 안 좋아지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맞춰질 거다. 내가 이렇게 우려해서 봤던 분들 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큰 톱니바퀴가 돼서
근데 당장 8월부터 지금 상반기 봤던 모든 그 중요한 흐름들이 다 톱니바퀴로 하나로 이어지면서 퍼즐이 완성되고 있죠. 어차피 이 태풍이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태풍 경로, 예상 경로에 대해서 다음 시간 영상 원고가 아주 이미 오래전에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할 건데 그때 더 자세히 할 건데 오늘 일단 살짝 맛배기로 보면 위안화도 문제예요. 위안화도 판공성인가 걔 앉혀가지고 네가 한번 잘해봐라 하니까 판공성이 과연 환율 파이터답게 내렸다 오르는 것도 내렸다 하면서 지금 여기 아주 이 기술적인 아주 중요한 선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죠. 7.2 위안 정도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하면 뭡니까? 윗대가리들이 경제도 모르는 놈들이 시진핑 만세 하면서 아주 시진핑만 죽어라 빨아대는 그 저기 뭐 십상시 같은 저기 옛날 그 간신배 황관 같은 그놈들만 다 붙어가지고 독재 정권처럼 만들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와서 이거 경제 잘 살려봐 환율 잘 살려봐 근데 요거는 꼭 이렇게 맞춰야 돼 하니까 전 정책적으로 맞지를 않는데 혼자서 뭐 하나 사람 앉혀서 걔한테 다 해보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결국은 뭡니까? 속절없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오늘 무섭게 올라갔더라고요. 7.25 위안은 굉장히 이 차트에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러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일본의 145엔하고 같아요. 근데 이것도 바로 금요일날 저번 금요일날 우습게 빵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위로 올라갑니다. 이 중요한 저항선을 쉽게 뚫고 올라 오늘 엔화 145엔 지금 딱 닿은 것처럼 얘네들 70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얘네들도 여기서는 7점 지금 저번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말에 이 지금 그때 중국도 난리 쳤을 때 전 세계가 난리 쳤을 때 환율이 최고로 많이 뛰어가지고 이때 언제입니까? 7.35위안이에요. 7.35위안. 7.35위안까지는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7.25에서 7.35위안 이 구간 사이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제 어떻게 돼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일본 엔화도 그러고 중국 위안화도 그러고 일본 엔화가 145엔하고 어딨니? 145엔하고 150엔 사이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작년 같은 10월 위기 상황으로 가서 이거 막기 위해서 미국 국채 다 던져갖고 그거 달러로 바꿔와서 여기 와서 총알로 쏴야겠어 나오고 중국도 뭔 얘기 하려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중국도 여기서 7.25 넘어서 7.35 구간 사이로 들어가면서 우리도 안 되겠어 외환방어 와야지 정말 나라 절단나겠네 외환위기 오겠네 하면서 여기서 자기들 갖고 있는 뭐 저기 외환 보유고도 있죠. 근데 외환 보유고가 전부 달러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환 보유고라고 해봤자 다 그런 채권이나 그런 걸로 들고 있지. 누가 여러분들 돈 많으면은 그 돈 현금으로 집에 들고 있을 거예요. 은행에 넣어놔야 그걸로 이자를 따먹죠. 그 이자 따먹는 걸로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대부분 다 채권 형식으로 들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이제 팔아야겠죠. 달러에 대해서 위안을 방어를 하니까 중국 애들도 똑같이 이때부터는 이제 미국 국채 팔아야 되나? 일본도 그러고 그 수준으로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를 사겠다는 매수세가 연준은 계속 안 사죠. 안 받아. 거의 뭐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1조 달러 정도 지금 그렇게 만기가 해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재매입을 해서 사주면서 만기를 연장시켜야 되는데 작년 6월부터인가요? 계속 달마다 돌아오는 채권을 연준 앞으로 돌아오는 그거를 재매입을 안 하고 재연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처음 시작한 첫 달은 다시 재매입 안 해줘서 만기 연장 안 해준 그 채권이 100만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다음 달에는 또 100만원어치가 와요. 그러면 저번 100만원어치하고 여기 합쳐져서 이제는 이 총 200만원어치를 안 사준 거죠. 또 오면은 계속 적립식으로 쌓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달마다 일정하게 유동성을 이만큼씩 계속 빼가서 적립이 된 게 지금 아직 1년이 지금 지났는데 1조 달러 정도가 연준의 그 자산 대차 대조표가 중간에 살짝 저기 그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갑자기 뭐 다시 뭐 돈을 푸는 거냐 그런 말도 있었지만
그거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조 달러나 채권 시장에서 매수세를 안 사주기 시작했다는 건, 지금까지 안 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도 지금 물밑에서 자기네들 유럽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환율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일본, 중국, 위안화까지 전부 다, 야, 우리 갖고 있는 달러 국채 좋든 싫든 다 던져야겠는데, 채권 투매, 국채, 미국 국채 투매 현상이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불과 지금 보름 만에 세팅이 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아까 일본 엔화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굉장히 속도 조절해서 빨리 맞춘 느낌입니다. 예전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러지 마, 보고 있어, 속도 조절을 했는데, 지금은 공격하는 환투기 세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보내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겨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황을. 그래서 하루하루 올라오는 태풍의 위력이 셉니다. 앞으로 우리는 일본 10년물 금리는 당연히 이제 자기들 계속 올리면 일본 정부 부채 문제, 뭐 이자 문제 이런 거 자기들이 힘드니까 완급 조절은 하죠. 완급 조절은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은 사람들한테 불안감과 함께 시작된 거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오를수록 점점 더 많이 미국 국채나 전 세계에 들어가 있는 엔화 자금이 전 세계 자산을 팔고 일본 쪽으로 흡수되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사겠다는 어떤 그게 없어서 물이 다 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 10년물 금리도 계속 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 빠르게 보는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벌써부터 4.25가 아니라 4.5 얘기 나오고, 나는 5.0까지 뭐 2년물 같은 경우는 5.0 위로 뭐 5.5까지 배팅한다는 애들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단기로 먹고 빠지겠다는 애들이니까요. 덕분에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너무 지금 이 며칠 새 뭔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우리는 상반기 내내 본 것이,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상반기 내내. 지금 다 시험 범위 내에 지금 우리 공부한 거에서 지금 나오는 거죠. 아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잠깐 시장 상황 봤습니다. 환율하고 국채가 이런 관계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 지경까지 너무 쉽게 지금 왔다는 거. 145엔 위로 가고 7점 지금 몇 위안이었죠 아까? 7.25 위안을 갑자기 뛰어넘었고, 그러죠? 야,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고 일본이고 여기서는 미국 국채 막 갖다 팔아갖고 지금 여기서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갑자기 7월 28일부터 상황이 급변했죠? 여름 태풍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을 천천히 지금 보면서 진행시켜도 되는데 빨리 조금 급하게 진행시킬까요? 그렇죠. 8월 23일 노리는 겁니다. 거기 노려서 그 영향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세팅되고 어떻게 되는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재밌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고 영상을 끝내기 전에 엔캐리의 자금 봐야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좀 만든 지 오래된 거라서 요즘 거는 방금 우리가 차트 보면서 본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것만 아주 짧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뭐 그 전에 이제 0.5 딱 올려가지고 여기 일본 10년물 금리 여기서부터 이제 용인 시켜갖고 위로 띄우게 되면서 이때도 굉장히 빨리 안 올라가게 하려고 다시 또 일본 중앙은행에 끼어들어서 막 저기 오르는 거 채권 다 사가지고 이거 막 위로 뜰려는 거, 다들 이제부터는 뜬다고 막 달라들었겠죠. 근데 그거 열심히 사가지고 속도 조절하고 여기서 끼익 이날 8월 3일날 멈춘 다음에 한숨 쭉 끝으로 끌어내면서 야 이건 너무 빠르다고 조절했다는 건, 한숨 조절했으니까 이제 또 슬슬 뜨고 있죠. 어제 오늘.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기사예요. 며칠 전, 일주일 전들, 열흘 전들 기사고요. 뭐 미국 장기 국채 가치가 떨어질까 했지만 이미 떨어졌죠. 제가 이거 너무 원고를 예전에 만들어 놔서 요즘 거하고 안 맞네. 이미 지금 미국 국채에는 10년물 나오고 하면서 4.02로 해서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4.02로 완전히 떠버렸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이 기사 한번 볼까요? 7월 28일 날 보름 전에 하고 제가 이 원고를 너무 워낙 사실 이 여름 태풍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것도 7월 말에 사실은 거의 써놨던 원고라서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나니까 그래도 그때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0.5%를 웃도는 것을 일본이 허용을 한다면 현재 미국 국채의 최대 매수 세력인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 국채를 팔 수가 있다. 일본이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양은 1조 1천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이미 201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10월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 이거예요.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다는 편입니다. 예, 이 얘기고요. 니케이가 일본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밝히기를 일본 재무성 자료를 인용해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 투자자들이 금리가 아주 싼 일본 엔화를 들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선 다 고금리를 주고 있으니까 그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해서 따박따박 이자놀이를 하던 그 해외로 나간 엔화 자금 규모가 얼마냐? 4,806조 9,306억 원. 4,807조네요. 한마디로. 4,800조를 4,800조. 그럼 그 다음은 경단위죠. 4,800조를 지금 대단합니다. 이게 앞으로 전부 다 쭉 빠져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전세계 채권시장, 자산시장에서 4,800조 원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차를 두고 무섭죠.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으로 해외로 건너간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너무나 장기간 이어진 일본의 저금리 환경 때문에 야, 이 싸게 엔화 빌려다가 밖에 나가 해외 나가서 이자 장사하면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긴 해오고 돈들이 엄청나게 풀렸다. 지난 10년간 우리 1997년에 우리나라 그 엔화 IMF 위기 왔을 때도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어디선가 소개했었는데 기억들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옆나라 뭐 태국이나 요런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였잖아요. 거기 공격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까지 번진 그 진짜 그 깊은 속내용은 뭡니까? 옆에서 일본이 안 되겠다. 우리도 뭐 그때도 이런 핑계 대면서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엔화가 워낙 싸니까 우리나라 뭐 금융권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다 빌려준 돈이 은행들은 뭐 그 돈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엔화 싸게 빌려다가 그거 한국 돈으로 바꿔갖고 우리한테 빌려주면서 중간 이런 식으로 엔화 가지고 그게 엔캐리예요. 엔캐리가 그 뜻입니다. 돈을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금융권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저렇게 금리가 확 올라오면서 엔화 강세로 빠지니까 허겁지겁 뭡니까 거기서 금융권들에서 전부 대출 풀었던 거 회수해가지고 엔화 바꾸다가 얼른 걷다 일본 쪽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손해가 나니까 일본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외환위기가 옵니다. 한마디로. 예. 큰 흐름은 미국이 글로벌 미국 국채를 들고 나가서 그 짓을 하는 글로벌 투기 세력들을 가지고 아시아를 공격한 거였는데 그 와중에 일본이 지금 상황하고 똑같죠? 그 와중에 일본이 우리도 살아야겠어 그렇게 살짝 거기에 일조를 해주면서 엔화를 땡겨가지고 옆에 있던 우리나라가 터진 건데 지금 상황이 판박입니다. 어차피 양털 깎기 방법은 뻔해요. 다만 사람들이 닥쳐도 몰라요. 눈앞에 이익만 보느라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똑같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1997년도에도 그러고 2008년도에도 그러고 위기가 있을 때 이랬는데 지금 오히려 최근 10년이 오히려 전 세계로 퍼진 엔화 자금이 70%나 더 늘었답니다. 무섭죠. 이 폭탄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일본 투자자의 해외 증권, 싼 엔화를 들고 나와서 해외에 투자한 그 규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조금 오바해서 막 이렇게 된 건 아니고 0에서 200, 400, 600이니까 맞네. 보면 2012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계속
지금 300에서 600 가까이 거의 2배. 정확히는 70% 가까이. 작년부터 엄청 줄인 거죠. 왜 작년까지 피크 쳤다가 줄었을까요? 작년 10월 달에 바로 그런 위기가 한번 올 뻔 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채를 열심히 그때 팔아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러죠? 채권 시장에 이렇게 위기는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요, 이미 5월 달에 자기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를 지금 우리 한번 슬쩍 훔쳐볼까요? 5월 달 보고서에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일본이 만에 하나 앞으로 몇 달 안에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면 자금 회귀를 촉진하게 되는데, 또 IMF 국제통화기금도 이미 4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도 같은 얘기.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선회를 하게 되면 돈이 빠져서 일본으로 다 이제 쭉 돌아갈 텐데, 와타나베 부인의 귀환이죠. 그러면은 미국, 유럽,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돈이 쫙 빠져나갈 거다. 그거 위험하다. 이미 보고서가 4월, 5월에 나왔습니다. 아니까 그 짓을 이제 준비하고 시킨 거죠. 일본 투자자들에게는 환변동 리스크가 없는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이거 설명 오늘 안 할래요. 피곤해요.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물음표 넣어놨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몰라도 되는 얘기입니다. 예. 해외 자산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국제채권 시장에서 일본의 자금 이탈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으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요, 상대적으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일본 투자자들은 보유한 해외 국채를 팔아서 일본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설명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물음표가 뭐니? 좀 뭐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기준이 되는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죠, 지금처럼. 그러면 달러가 아닌 미국 말고 엔화 자금이 전 세계에 퍼져서 뭐 대한민국이나 요런 데 막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율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돈 빌려줄 때는 원화로 바꿔서 그 나라 돈으로 빌려줄 거 아니에요. 금융업을 할 거 아니에요. 저기 뭐 브라질 가면 브라질 돈으로, 그렇죠? 저기 뭐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돈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일본만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도 오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 요새 와서 이 며칠 사이 갑자기 급변한 것처럼 전 세계가 다 그 나라 환율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환율 때문에 환율 계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루는 이득이었다, 하루는 뭐 손해였다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그 제 아는 지인 동생을 예로 들어서 저기 오빠 나 저기 엔화 살까? 야, 엔화는 그렇게 우리 엔하고 원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중간에 기준이 되는 달러화가 걔가 어떤 식으로 요동치냐에 따라서 우리끼리 이득이냐 손하냐가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아니라 저 달러 때문에 어느 날은 우리가 이득이 됐다 손해가 됐다 계산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따박따박 저기 이자 주는데도 넣는 게 제일 속 편해. 그랬다고 제가 했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외국에 와서 지금 그 엔화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나 뭐 호주나 그런 나라 돈으로 금융업 하던 애들이 이렇게 이 경우가 되면 대부분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되면서 전 세계의 환율이 다 요동치니까 너무 이게 지금 장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엔화 강세가 되면은 지금 거기다 갖다 갚아야 될 돈도 지금 점점 이자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얼른 다 장사 접고 다 철수해가지고 다 그냥 대출 회수해가지고 쏙 들어가서 일본 안으로 쏙 들어가서 넣어놓는 게 이게 모든 그 위험이나 리스크를 빨리 없애는 방법입니다.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돈들이 시간이 갈수록 쪽쪽쪽쪽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러겠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주로 채권이나 그런 거 사고 있던 많은 큰 손들이 이런 일본에서 빠져나온 돈이었는데 회수해서 들어가려면 대출도 회수해서 들어가지만 정확히는 엔캐리는 이런 그 대출 은행에다 이렇게 해서 돈 장사해서 하는 그걸 엔캐리라고 해요. 이 국채나 요런 거 큰 시장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엔캐리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엔화 자금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그냥 통념적으로 워낙에 이 경우도 엔캐리 저 경우도 엔캐리 말들 그렇게
딱히 그렇게 정확히 구분짓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엔캐리 하면 모든 돈을 다 들어가 있는 엔화를 엔캐리라고 해보자고요. 예. 오늘 참 재미없는 방송이죠. 너무 재밌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만 하고 결국은 전 세계에서 다 돈이 빠져나가고 엔화가 빠져서 일본으로 쪽 하니까 그 나갈 때 그 샀던 그 나라의 채권을 다 그 나라의 국채만 샀겠어요? 그 나라에 뭘 샀겠습니까? 회사채도 샀겠죠. 우리나라에 와서 한전 회사채도 산 엔화 자금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국채를 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제일 먼저 팔까요? 여러분이 그 경우라면 제일 저기 거지 같은 것부터 팔겠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저기 무역하는 사장님 회장님이신데 지금 회사가 계속 지금 수출이 잘 안 돼 적자가 난다고 해보죠. 근데 여러분이 돈이 많아갖고 회장님이라서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저기 빌딩도 있고 신촌에 그 다음에 저기 남해안에 좋은 저기 전원주택도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뭐부터 던질 거예요? 지금 돈이 여의치 않아서 현금이 필요하다 하면 전원주택부터 던지죠? 왜 그러죠? 전원주택 놔둬봤자 뭐 아파트처럼 계속 오르면서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시간 지나면서 감가상각 잘 팔리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셨어요? 아 인생 좀 즐기려고 가서 나이 들어 탁 가서 진달래 필 때 가가지고 꽃 꺾어다가 이렇게 전도 붙여가지고 말이야 탁 우리 와이프하고 탁 한잔 하면서 좀 거기서 이제 괜히 상추도 한번 심었다가 고구마도 심었다가 이제 다 저기 고라니한테 다 한번 뜯겨보고 뭐 그런 재미 한 번씩 느껴보려고 이제 나도 돈 좀 벌었다 그렇게 사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던질 때는 제일 가치가 없는 것부터 이건 들고 있어봤자 쓰레기다 하니까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는 끝까지 안 팔고요. 그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화 자금들이 미국 국채에도 들어와 있지만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던질 때 뭐부터 던지겠어요? 제일 쓰레기 같은 거 뭐가 쓰레기일까요? 그렇죠. 중국 부동산 업체가 쓰레기입니다. 아니면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한 것들 지금 중국에서 계속 외국 자금이 상반기 때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이런 게 충격을 주게 되는 게 작년 10월에는 영국의 길트채나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서 더 자금 유출이 많아지면서 중국 부채 폭탄을 건드릴 확률은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이 발표된 7월 28일 세계 채권시장은 크게 그날 흔들렸죠. 어떻게?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흔들렸고요. 제가 그때 얘기했고요. 호주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때 급등했다고. 바로 그날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 10년물 다 같이 그날 그러니까 강 건너 미국 국채 보고 아이고 미국은 이제 끝장났음. 속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일본이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은 전세계 1위였다. 2위는 중국이었다. 중국인데도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가 중국보다 30%가량이나 많았다. 상당하죠. 지금 우리 태풍의 규모를 보는 겁니다. 네. 미국에만 약 2천조 원이 투자되어 있고요. 아까 몇천조 원이었죠? 4,800조인데 미국에 2천조, 나머지 2,800조는 전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IMF 같은 국제통화기금 4월 보고서에서도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도미노로 터지는 거예요. 다 같이 도미노로. 지금 이게 얼마나 이제 무서운 이 태풍이 무섭고 뭐 그래서 어쨌다고가 아니라 약한 전세계 채권시장에서 지금 미국 채권시장 뿐만 아니라 약한 데부터 빵빵 터질 수 있겠죠. 이제 특히 일본의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나라 자산에 투자해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산화머니 아시죠? 산화 우리나라에 산화머니 지금 대부업 이거 철수했죠? 산화머니는 사실 일찌감치 철수했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그 당시 철수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사정이 그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이 산화머니 같이 일본의 싼 엔화 자금을 들고 와서 우리 아시아나 한국에 와서 이렇게 대부업을 하던 애들이
얘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들고 나간다 이거예요. 접자 여기서 사업하고 금방 나갑니다. 사나모니 나가는 것도 엄청 빨리 나갔죠. 순식간에 정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나모니에서 이제 빌려준 애들한테 다 회수해 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안 되죠. 어디로 이제 대출을 뛰어다니다 이제 약한 데부터 빵빵 터지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이제 그 당시 기사인데 그 당시 기사에서는 또 이런 걱정도 해주죠. 그런데 BOJ가 일본은행이 그렇게 정책 전환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겠냐. 왜냐면 너무 지금 일본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그거 커질까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언제든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가 조절하겠다는 아주 우에다만의 절묘한 스킬을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나온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이후에 일본 국채 금리와 엔화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보름 전에 쓴 건데 지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 처음에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왔어요. 이건 그 당시 기사들인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옛날 기사에서 여러가지 지금 막 지정가 매입으로 열심히 사들이면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빨리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걸 계속 늦췄고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쉬어가야겠다고 여기까지 내렸다. 그 얘기가 지금 그동안 기사들이 쭉 나온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채권시장이 불이 나고 있다. 워렌 버핏과 빌 에크먼 얘기가 나오는데요. 빌 에크먼은 이 엔화의 손해가 딱 왔을 때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또 피치사에서 바로 또 날 맞춰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 국채 위험하다. 작은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서 내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었을 때 빌 에크먼은 나와서 앞으로 나올 가장 긴 초장기물 미국 30년물에 대해서 자기가 쇼배팅 금리가 더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날에 버핏은 무슨 공매도냐 나는 롱으로 계속 살 거다 이런 얘기도 기사가 동시에 나왔고요. 하지만 이거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다. 빌 에크만이 보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단기로 여기서 이건 이제 비록 10년물이지만 30년물을 봤을 때 위로 우리가 보는 상담보다 더 뜰 거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채권 시장의 큰 흐름을 봤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빌 에크먼은 뭘 믿고 저 위에까지 보는 거지 하겠죠? 빌 에크먼도 우리처럼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뜰 거다.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더 뜰 거라고 봤고 10년물보다는 30년물에 숏배팅 하는 게 더 안전하죠. 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만 보고 빌 에크먼은 재미 보고서 이제 팔겠죠. 포지션을. 그런데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떠봤자 뭐 4.5고 떠봤자 5.0이지 나는 분할 매수 한다 이거야. 그리고 10년 뒤에 보자고. 여기 채권 2페이지가 끝나면 3페이지에서 그래도 미국 채권이 미국 달러가 최고야고 쫙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는 그때 가서 결산을 하겠다. 정산하겠다 그 얘기예요.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 지금 한 거지. 두 사람이 채권시장 기사들 신문기사들 보면 두 사람이 채권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버핏은 뭔 얘기야. 채권은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 난 계속 살 거야 하는 거고 빌 에크먼은 채권 가격 더 떨어져. 나는 팔 거야 하는 걸로. 그거는 이제 이런 기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고 두 사람이 보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지금. 다만 단기에 먹고 빠지겠다. 얘는 지금 충분히 싸니까 분할 매수 열심히 나는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제이미 다이먼은 요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저녁이 아니라고 힘이 없어서 좀 내일쯤 하려고 했는데 몸이 늘어지는데 갑자기 또 환율하고 국채 금리가 같이 저렇게 일본 엔화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작년과 같은 위험한 수준으로 바로 그 앞에다가 어느새 그 앞에다 갔다가 차를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오늘 우연히 딱 아까 봤는데 그래서 이거 또 영상 만들어 놔야겠네 해가지고 지금 오늘 급하게 지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부록으로 한두 개 쓴 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과연 핵 전력을 가지게 될까요? 작년 11월, 12월 그때 미국이 저기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를 데리고 이거저거 선물을 준 거 제가 블로그 글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어떤 그 핵에 대해서도 미국이 굉장히 어떤 그 많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핵 갖고 있을 테니까 우리 밑에서 이렇게 피신만 해 핵 우산으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는 앞으로 좀 일본에는 능동적으로 뭔가 핵 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 당시 보면 살짝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정책적인 선물이. 우리는 핵을 가지는 걸 인정 못해도 일본은 핵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핵을 가지고 그런 이제 핵 가진 나라끼리 되는데 일본이 여기서 괴멸하게 되면은 힘들거든요. 아주 든든한 한국은 남한에 주한미군도 있고 한국 군사력도 좋지만 위에 이미 핵을 가진 북한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에치슨 라인을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죠. 우리는 이제 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은 결국 나중에 핵 전력을 가지게 될 거다. 저는 거의 그렇게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왔죠.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후쿠시마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한 달 전 그 유튜브에서 제가 우연히 보고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인데 이 양반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다들 지금 다 삼중수소로만 사람들 저기 그걸 몰아가고 있죠. 사실은 삼중수소는 걔네들이 말하는 알프스 여과수에서 여과해가지고 줄이다. 그거 삼중수소 그렇게 해서 나오면 나는 마시겠다는 과학자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 나오면 마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삼중수소 말고 더 많은 다른 그 방사성 물질들이 많은데 그거는 지금 일본이 그거 밝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꾸 언론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죠. 삼중수소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다른 더 문제가 되는 막 몇십 개 몇백 개의 그 원수 물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들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고 애써 그거를 지금 그 표에 리스트에 올리지도 않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 삼중수소에 지금 목숨을 걸고 국제사회 반대의 만류에도 이렇게 막 무리하게 강행을 하냐. 일본 수산업계가 지금 피해를 보잖아요. 일본 수산업계 제일 많이 사먹는 애가 중국이라면서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모든 저기 니들이 진짜 방류한다 이거지. 일본에서 나온 수산물의 모든 전부 다 모두 하나하나 검사하고 뭐 수입 뭐 어떡하고 하니까 당장 유럽에서 왜 일본 수산물 사준다 어쩐다 하는데 가장 큰 손님인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당장 볼 게 자명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본이 이제 강행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한 달 전에 이 뉴스를 봤더니 이 교수님이 저기 그 일본 위쪽 홋카이도에 예전부터 지어온 그 이제 그 원자력 관련 그 처리장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이제 뭐 20년 전부터인가 된 건데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에서 이제 그 나온 그 농축 우라늄으로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거기서 재처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바다에 버려야 되는 것들 중에 이 삼중수소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때 가서 이렇게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서 가지려고 해도 바다에 그런 걸 버리는 게 과연 이제 맞냐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가를 받아 놓으면 그 재처리 시설을 돌리면서 핵무기를 만들면서 나오는 그 안 좋은 물질들도 바다에 버리는 것도 이 선례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례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게 자기가 볼 땐 큰 그림 같다. 결국은 핵무기를 자연스럽게 자기를 만드는데 어떤 큰 장애물이 될 거를 미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일단 넘어간다는 거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때 이걸 처음 듣는 얘기고 너무 이제 잘 몰라가지고 중립기어 요즘 말로 중립기어 받고 스트레스만 저기 스크랩만 해놨어요. 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이쪽 전문가는.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는 누가 얘기했냐면 이 우리나라 교수가 아니라 일본의 마쓰야마 대학의 경제학부에 있는 원자력 정책 전문가라는데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포신가? 장정옥 교수님. 어쨌든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하고 또 다른 저기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바로 내년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아오모리현의 재처리 시설에서 원전 오염물질이 나온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나쁜 영향을 인체에 미치고 사전에 제거도 되지 않는 크립톤 같은 희소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에 이제 사람들을 다 삼중수소가 진짜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만 다 집중하게 만들어서 다른 뭐 나쁜 방사성 물질 원소 없고 삼중수소만이 있고 삼중수소가 이 정도 여과된다면 그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자꾸 진실을 숨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15배 많은 오염수를 매년 방류하게 될 내년에 바로 이게 그리고 이 재처리 시설은 결국은 일본에서 핵무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용될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가동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전국이 그리는 큰 그림이다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지난 18일에 일본 정부가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설명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날카롭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어버버 하면서 나중에 답변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대요. 답변을 안 하고 있대요. 이거를 우리나라 국무조정실 차장에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하는 날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우리나라 저기 공무원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게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나는 모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일단 무섭네요. 이 큰 그림들 정치나 경제나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고 크고 긴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보십시오. 예? 여름 태풍이 완성된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우여곡절도 위에다의 말죽거리 그 위에다 사전을 들어봐도 기가 막힌데 지금 바로 며칠 사이에 딱 145엔 앞까지 주차시켜놓고 어디야? 145엔 앞까지 아무 말 없이 주차시켜놓고 그래서 지금 여차하면 작년에 미국 국채를 엄청 내다 팔면서 채권시장에 문제가 왔던 때처럼 그 라인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그 와중에 중국 위안화까지 거기다가 맞춰놨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고 해가지고 환율 어쩌고 저쩌고 해도 꼼짝 못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중국판 푸르지오 중국 지금 그 문제가 되는 부동산 회사가 문제가 빵 지금 당장 4.0 위에서 이렇게 놀리고 막 하면서 전세계 채권시장 저 밑에서 자금 투자 자금들이 흔들흔들 하니까 제일 악성인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부각됐죠. 그거 아세요? 그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건데 피치하고 무디스가 처음에 나와서 미국 국채 문제 있다. 미국 은행들 문제 있다. 신용등급 강등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모르는들 미국 국채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막 백악관 제닛 옐런 나와가지고 길길이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디스가 바로 뭡니까? 중국의 그 BOED 아닌가 저기 그 아까 그 푸르지오 중국 1위의 부동산 업체 비구이 2위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도 갑자기 3등급 강등 때렸습니다. 신용 등급을 강등을 때리게 되면요. 전 세계의 큰 투자 자산들이 거기에 대해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채권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그 가치에 대해서 동시에 강등을 때리면서 거기에 대한 뭐 ETF 상품이나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간 자금의 포트폴리오가 전부 조정이 돼요. 걔네 셋이 깡패예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하고 무디스하고 피치가 깡패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깡패가 다 미국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들 입맛대로 해요.
법정에 갔는데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배심원도 다 한통속이야.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세팅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위안화가 7.25 위로 뜨고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어느새 이렇게 됐더라고요. 요새 이거 자주 봐야 돼요. 이렇게 자주 안 보는데 이런 거 145분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또 한번 맘만 먹으면 신호 주면 지금 모든 게 8월 23일을 보고 지금 세팅되는 것 같죠? 그 전에 터뜨릴지 그날 터뜨릴지 아니면은 그 일 있고 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빨리 세팅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미 브릭스를 브릭스 그때 이제 새로운 그 걸그룹으로 데뷔하는 게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하고 러시아의 루브라 두 개가 주축이 될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돈이 뭐가 되겠습니까? 브라질 돈이 뭐가 되겠습니까? 브라질 돈 지금 똥값이에요. 달러에 비해서. 거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고 그런다. 그러죠? 그나마 믿을 건 위안화하고 자기들끼리 좀 돌려 쓰자 하면은 기준이 되는 게 위안화하고 루브라인데 이미 위안화 루브라 떡을 만들어 놨습니다. 루브라 지금 바로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어젠가 오늘인가 달러당 100루블 넘겨버렸어요. 다 이렇게 채권금리 시장에서 자기들이 충격을 주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고 밑에 있는 엔화 같은 애들이 스스로 약세가 되어주면서 전세계 환율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니들이 뭐 브릭스 안에서 뭐 달러 흉내를 내면서 8월 23일날 걸그룹 데뷔를 시키겠다고 아주 그날 저기 뭐 그 뮤직뱅크 PD랑 다 모여가지고 그 전에 이놈들 아주 그냥 그날 데뷔하는 날 해체를 시켜주면 아주 맘먹고 지금 작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날 잔치하겠다고 모였는데 위안화도 뭐 루브라도 다 떡나게 돼가지고 통화가치가 그지 같으면 그지들끼리 잔치하는데 거기서 뭐 먹고 나올 마음이 나겠어요? 세팅을 미리 일단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걔네들 경제나 통화가치를 지금 이렇게 떡락을 만들어놔가지고 사실 지금 그 브릭스 회의에서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들은 뭐 대단한 뭐 이제 뭐 달러를 뭐 정말 새로운 기축통화 시대가 오고 달러가 확실히 저무는 시대의 신호탄이다 막 선전들을 하고 있지만 저기 그 시골의 지역 축제처럼 선전은 거창한데 가면은 손님이 아무도 안 와 있는 그런 게 될 확률이 지금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자가 토끼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아니면 저기 나는 승부에는 정말 목숨 건다. 저는 뭐 여자와 초등학생이라도 진심으로 싸웁니다 하는 놈처럼 아주 지금 딱 준비는 철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은연중에 나왔던 두 번째 부록인데 은연중에 나왔던 그들의 속마음이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구로다 지금은 저기 은퇴했지만 금년 4월에 우에다한테 넘겨주고 이 구로다가 작년 금년까지도 무조건 일본은 엔화 완화 정책을 고수를 해야 된다. 우리는 뭐 선진국에 뭐 그런 거 상관없던데 이 구로다가 마지막 임기를 끝내고 우에다한테 넘기기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3월 28일날 4월달에 우에다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언론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내요. 일본은행도 디지털 엔화를 발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전 세계는 이제 CBDC로 넘어가는 거고요. 일본도 해야 된다. 마지막 할 말이 뭡니까 했더니 그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예. 뜬금없죠. 그리고 신임이 그때 우에다로 바뀌었죠. 신임 우에다 신임 취임 소감 한번 해주시죠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에다는 앞으로 일본도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임금도 올려주게 되고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적으로 높을 수가 있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금리 정책에 변화를 주게 될 거다. 더 이상 못 버틴다 이거죠. 일본도 긴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를 취임 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우리는 끄떡없다, 문제없다, 계속 일본의 엔화 정책, 엔화 약세 정책, 엔저 정책, 완화 정책 고집할 거다. 처음 취임할 때는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를 해놓고
갔죠? 그렇게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번 7월 말에 미국 신호주니까 바꾼 거죠. 그저서야.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속마음들이 이렇게 나오죠. 한 번씩. 또 재밌는 건 위에다가 이미 이런 말을 했었던 거 언제냐? 5월 31일 날.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스크랩을 해놔요. 좀 변태 같죠? 얘네들이 큰 흐름 안에서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는 거하고 다르게 가끔 한 번씩 얘네들도 방심하면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놓치지 않고 스크랩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뭐 우에다 하고 뭐 초등학교 동창도 아닌데 뭐 우리 뭐 고향 선배도 아닌데 일본 사람인데 뭐 이렇게 우에다에 대해 막 인간극장 아는 척 해놨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제가 심리학적으로 다 이 사람을 파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도 그 5월 말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만간 진정돼서 다시 예전과 같은 시대로 돌아올 거라는 견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고물가 시대가 사실은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시각이 변화해서 기존의 예전의 로우플롱, 즉 저금리 저물가 시대와는 전혀 달라진 시대로 지금 들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기도 그 가능성을 본다. 즉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의 결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작년 이후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글로벌화의 세계 무역의 그런 부분적인 되감기가 진행되는 되감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이 되는 뉴 노멀의 시대, 이게 뭡니까? 예, 여러분들. 바로 제가 늘상 주장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일상화되는 시대. 제가 그 처음 경제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좀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에서 블로그와 유튜브 초반에도 기본으로 좀 미리 좀 집에서 어머님들 아이들 선행 학습 좀 하신 다음에 학교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매트릭스 빨간약,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40년 동안 국채금리 내려가서 올라갈 거다. 그걸 보고 저는 언제든 이 시장이 정리될 거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언젠가 이런 시대가 올 거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2021년 말에 딱 오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시대인 것 같다. 지켜보자 하다가 2022년 2월 22일 날 바이든 얘기하는 거 보고 맞네 하고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쭉 내려가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 세계 정세와 경제의 변화를 지금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이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같이 이렇게 혼자서만 안 하고 대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집니다. 저 혼자 며칠 적고 하고 싶을 때 보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아주 여기에 이제 지금 제 생활이 이상하게 몰입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예. 결국은 이미 우에다도 경제학자로서 돌아가는 판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일본도 결국은 거짓말 치지 말고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잡는 게 일본 경제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길이라는 걸 취임 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는 선진국들 중앙은행장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우리들도 뉴 노멀의 시대로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환경으로 쭉 가는 시대가 왔어. 물건들 좀 비싼 거 좋은 거 함부로 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했죠. 당근마켓에 나중에 제값 받고 그대로 팝니다. 예. 물건들 귀해요. 이제 인플레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우에다 역시도 이미 5월 말에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어디 가서 말실수하듯이 자기 진심이 튀어나와요. 아 전혀 조만간 인플레는 잘 떨어질 거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3.5%까지 갔어도 2%로 금방 이것이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라올지 확신이 없으니까 우린 계속 엔저 정책으로 완화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말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어디 가서 한 번씩 전혀 이렇게 속 깊은 얘기 하는 자리에 소주 한 잔 딱 먹여놓으면 속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그러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너무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죄송하고요. 컨디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내일 좀 쌩쌩할 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환율이 뛰고 지금 엔화, 위안화 뭐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위험한 구간에다가 바로 그 코앞에다 주차해 놨더라고요, 얘네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 불량한 방송 너그럽게 참고 들어주시는 우리 700만 구독자 여러분들, 네, 복 받으시고요.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